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된 타이완의 새 총통을 뽑는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초박빙 판세 속에 누가 당선되든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전격 공습을 받은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전방위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도 중동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에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새로 상장하는 기업 주식, 즉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리자 투자 과열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7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된 타이완의 다음 총통을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냐, 양안 관계 회복이냐,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세도 갈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민진당의 막판 선거전, 직선제 도입 이후 첫 12년 연속 집권을 위해 현직 총통도 나섰습니다. 像支持蔡英文一样，我们支持赖清德。 반면 국민당은 마잉주 전 총통을 마지막 유세장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을 믿어야 한다는 인터뷰 발언이 반중 표심 집결에 역풍으로 작용할까 선을 그은 겁니다. So you think you can trust him? Well, as far as cross-border relations, you have to. 현지 시각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타이완 총통과 입법위원 113명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반중 여론 속에 일찌감치 대세가 갈렸던 4년 전과 달리 이번 총통 선거는 초박빙 판세입니다. 중국은 친미 성향의 민진당을 독립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당의 정권 교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停止美台官方往来，停止向台独分裂势力发出任何错误信号。 미국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비난하면서도 무기 지원 등 간접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We want to see a free and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 and we're willing and standing by to work with whoever the people of Taiwan elect into their government. 타이완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턱밑을 겨냥하는 동시에 반대로 미국의 봉쇄선을 뚫는 요충지입니다. 타이완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도 미중 반도체 전쟁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또 국제 물동량의 절반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데 특히 우리나라엔 절대적인 무역 통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 공습 이후 가자 전쟁의 파장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맹렬한 복수를 다짐한 가운데 예멘은 물론 이란 등에서도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번 금요일 오후에도 예멘의 수도 사나에선 어김없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자 전쟁 후 계속된 집회지만 이번엔 수천 명이나 모였고 구호도 더 격렬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전격적인 공습 때문입니다. بالنسبة لضربات أمس أو الضربات الأمريكية التي ضربت في عدة محافظات هم يريدون أن يفصلونا أو أن يشغلونا عن قضيتنا الفلسطينية فلن يستطيعوا أن يبعدونا عن قضيتنا الفلسطينية. 반이스라엘 진영인 저항의 축의 중심 이란에서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영웅적인 예멘을 지지한다면서 미국과 영국을 규탄했습니다. یمن امروز به دفاع از فلسطین برخاسته. باید کشورهای حاشیه خلیج فارس و کشورهای عرب زمان به نظر من دیگه به خودشون بیان و به تبعیت از یمن مقابل ظالمان و غاصبان بایستند.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미군과 영국군에게 근거지를 폭격당한 날
전방위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예멘의 5개 지역이 73차례 공습을 당해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의 모든 이익이 예멘군의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إن العدو الأمريكي والبريطاني يتحمل كامل المسؤولية عن عدوانه الإجرامي بحق شعبنا اليمني ولن يمر دون عقاب. 후티 반군 공습 이후 반미 반이스라엘 기류는 이란을 위시한 저항의 축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무차별 보복에 나서고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반격이 이어진다면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를 공습한 데 이어 후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홍콩의 시엘로 메리타임과 아랍에미리트의 글로벌테크 마린 서비스, 또 두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4척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두 기업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자금 조달자가 후티를 지원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이란산 상품을 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예멘 공습 이후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확전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예멘뿐 아니라 그 누구와의 전쟁에도 관심이 없다며 예멘 공습을 포함한 모든 건 확전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는 걸 알고 있다며 이란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정책의 초점을 이들 계층 지원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그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1년째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3%대로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반도체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예측하면서도 내수와 건설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상반기 중 3%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수출 확대 등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부진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은 새해 들어 반도체와 석유 제품 수출이 20% 넘게 증가하며 호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수출이 7에서 9%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민간 소비는 1.8%,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1.2% 역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내수 부진에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민생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공적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기료 감면이나 공공요금 동결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반 위에 취약 부문 회복세 확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겼지만 경영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심 계열사 매각과 상거래 채권 상환 등 자구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관건인데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태영건설이 은행에 갚아야 할 금융채무는 최장 넉 달간 유예됩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공사비 등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단의 도움 없이 태영건설이 조달해야 할 자금은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태영 측은 기존 자구안으로 1조 5천억 원가량 확보할 수 있어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장 가치 1조 원이 넘는 핵심 계열사 에코비트가 제때 매각되지 않으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한 대로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고 TY홀딩스의 대주주 및 이사회 의장, 태영건설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창업 회장님과 뜻을 같이하여 태영건설이 참여했던 부동산 PF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태영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PF 사업장은 전국 60곳. 이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곳으로 상당수는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PF 대주단 협의를 통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을 철수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영 측은 이미 분양됐거나 시공 중인 현장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 차질을 빚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첫 시험대에 오른 태영건설. 시스템 리스크 확산 우려를 털어내고 무사히 경영 정상화에 도달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나올 전망으로 확정 시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 마무리까지 미국과 일본 당국의 판단만 남겨두게 됩니다.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 반납 등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축산물 가공업체 코리아푸드의 케피르 950ml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24년 1월 5일,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8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업체의 케피르 900ml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윤 대통령의 재작년 미국 방문 당시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를 두고 MBC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남긴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가며 미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고 바이든이 아닌 난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뤄진 시각이나 장소, 전후 맥락, 그리고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뒤에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재판에선 허위 보도라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때 전국민 듣기 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바이든 대 날리면 논쟁. 1심 법원은 외교부 손을 들어줬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만큼 허위 보도 여부를 둘러싼 양측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MBC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없이 자막을 조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어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해 한미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이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놓고 기존 정치인들의 언어를 빠르게 학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에 여의도 사투리는 쓰지 않겠다고 했던 한 위원장인데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이어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초 행보는 한마디로 팔도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지난 정부 검사 시절 좌천의 기억까지 지역 연고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선거철 정치권에서 흔히 듣던 화법이긴 한데 한 위원장에게 유독 더 관심이 쏠리는 건 장관 시절 내놓은 이 발언 때문입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집권여당 사령탑으로 직행한 지 이제 갓 보름을 넘긴 시점. 지금까진 여의도 사투리든 표준어든 정치인의 언어를 빠르게 흡수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렇다 할 구설도 없었습니다. 특히 광주에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부산에선 프로야구 우승 기원을, 지역 정서의 눈높이를 맞추는 유연함까지 보여줬습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인데 염려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순발력이 있고 그리고 신선하고. 하지만 아직 한동훈식 여의도 문법의 지향점이 어디고 어디쯤 왔는지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을 두곤 지종일관 신중한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특검법이라든가 이태원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통령실 의중에 반하는 메시지는 사실상 한 차례도 없었는데 용산 관련 문제만큼은 기존 당 지도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후보자 옥석을 가릴 공천관리위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걸 두고 당내에선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마저 한층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이철규 인재영위원장이 인재영입을 총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 그리고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유한 혁신위를 띄우고도 스스로 비상상황 처방을 내리며 한동훈 비대위를 선택했습니다.
비상대책이 필요한 주된 원인이 수직적 당정관계나 저조한 국정 지지율 때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정치적 문법이 용산 대통령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동료 시민의 호응은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여의도에 입성한 정치인 한동훈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여드름 만에 병원을 나서며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당 안팎에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이 대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일성은 증오와 대결, 죽음의 정치를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지방의료 홀대론을 부각했습니다.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용호 상박입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한동훈 효과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로선 오는 4월 총선에서 지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기에 승리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3명의 연쇄 탈당은 통합의 리더십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추가 탈당 우려도 큰 부담입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수박 퇴진론을 내건 친명계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서 반발이 거세지면 분당의 불씨마저 댕길 수 있습니다. 당내 인사를 향해서 하는 자객 공천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윤 정권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을 장악하는 게 목적인가. 이재명 대표가 공천관리위 첫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 강고한 통합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고 나라의 장래는 백척간두입니다. 강고하게 통합하는 민주당. 그래서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공천 칼자루를 쥔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전 계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내후외환 위기 속에 다음 주 당무에 복귀할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은 물론 여당과의 혁신 경쟁을 위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개인의 욕심은 거의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출마에 대해선 국가가 하루하루 급한데 3년 뒤 대선을 생각할 여지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인 자신이 함께 세대 통합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의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제3지대 세력 사이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여러 주체와 선입견 없이 대화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모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견이 다수 있는데도 무턱대고 합치자는 건 당장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끌려하지 않고 대중도 화답하지 않을 거라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청선에 출마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출판 기념회를 자제하는 등 작은 논란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도 결국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과 면직, 해임 가운데 하나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겁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해 추석,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안부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고 감찰을 받던 도중 사직서를 내고 출마 신호탄인 출판 기념회까지 강행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로를 샀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미적대 오히려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한 김 검사는 보란듯이 출마 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일에 지금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하거나 한다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근무 중 정치권 인사를 접촉해 감찰을 받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총선 출마 의사를 접었지만 중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작은 정치적 논란도 일으키지 말라고 전국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출판 기념회 등을 하거나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도 현실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총선 90일 전에만 사직서를 내면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우나 판례 때문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정보 얻으려고 온라인 카페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행정보 공유 카페를 통해 해외 숙박업소를 예약한 수십 명이 돈을 떼이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자매끼리 세부 여행을 다녀온 A씨는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현지에서 묵으려 했던 리조트 예약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바우처가 바로 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바우처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뒤에 오겠다, 연말이라 세부가 바빠서 좀 늦어지고 있다. 예약을 맡겼던 곳에 문의하려 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아 황당함은 더욱 컸습니다. 당장 출국을 앞둔 터라 이미 숙박비로 보낸 108만 원 보상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우선 다른 숙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즐겁게 떠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신경이 가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도 잘 안 되고 가서도 이게 놀다가도 한 번씩 생각나고. 심지어 낯선 현지에 도착한 뒤에야 예약이 안 된 사실을 알게 돼 부랴부랴 숙소를 다시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 리조트 측에서 예약을 진행시켰던 업체에서 취소로 시켰다고 답변을 받았고, 모두 온라인 카페에 숙소 예약을 맡긴 여행객들 얘기입니다. 회원 2만 명이 넘는 카페를 비롯해 다른 여행 관련 카페 여러 곳에서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는데 계좌번호와 계좌 주인이 모두 같습니다. 카페 대표는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한 달 가까이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SNS로 모인 수십 명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무실이 해외에 있고 관계자들도 잠적한 바람에 따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사무실을 이미 많이 찾아갔고 그 담당 대표 집까지도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락도 안 돼 있고 집도 다 꺼져 있고. 피해자들은 일반 여행사보다 가격이 저렴해 선택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식업체가 아니고 계좌이체만 요구하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제 수단이 좀 범용성을 띠는 그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에서부터 조금 뭔가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 참다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폰이 확대된 이후 새로 상장하는 기업 주식, 즉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과열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9살 김모 씨는 지난해 말 세 종목의 공모주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공모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에 6,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유미 팀장입니다. 원래는 15만 원부터 시작인데 5만 원에 이제 구해왔거든요. 80% 정도 먼저 살 수 있게.
하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2개 종목은 아예 상장 계획조차 없었고 상장된 다른 1개 종목은 주식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랬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상장 첫날 주가 제한폭이 최대 4배까지 확대되면서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주식 상담을 해요. 아니요, 그 계획 없습니다. 이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서요. 회사도 경찰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를 사칭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가장해서 이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시된 투자 설명서가 아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는 피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오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휘어진 철판이 바닥에 나뉜 겁니다. 주변에는 가스 호스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8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갑자기 뻥 터진 소리 한번 들리고 계속 불길이 올라갔습니다. 저 주민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불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고 9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체가 다 정전이 된 상태고 930세대 정도 정전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보일러 작동까지 멈추면서 930여 세대 주민들이 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전등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초호화 해외 이사회를 진행하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이사회에 참석했던 16명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8월 5박 7일 동안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자회사 포스칸 등이 부담한 6억 8천만 원가량의 돈으로 캐나다를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해외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을 담당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입장을 내고 해외 이사회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걷다가 인도 위에 설치된 배전함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먼지가 끼고 쓰레기에 뒤덮인 배전함이 많은데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청 앞 거리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함이 놓여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시커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아예 외벽이 뜯겨나가거나 배전함 바로 옆에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배전함 속에는 전선 등 각종 전기 공급 설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압이 높다며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자물쇠는 풀린 채 방치돼 있습니다. 먼지 등이 들어갈 경우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전함 주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는 화재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으면은 좀 화재 났을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한국에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원칙적으로 두면 안 되는데. 이 같은 배전함은 울산 전역에만 2,200여 개. 하지만 배전함 외관에 대한 관리 주체는 불분명합니다. 공도 자체가 전기 공급용 설비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청소를 하진 않습니다. 지자체 역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흔히 사드실 텐데요. 1리터 생수 한 병에 무려 24만 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미국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은 기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사 마시는 생수.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수병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어서 플라스틱 소비량을 늘릴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콜럼비아대 연구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에 파는 3가지 상표의 생수를 가져와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1리터 생수병 하나에 평균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는 11만 개, 많게는 한 병에 37만 개까지도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So our research found that there are, on average, a quarter of a million particles, including both microplastics and nanoplastics per liter of the bottled water. 대표적인 성분은 생수병에 쓰인 페트 입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일론의 일종인 폴리아마이드였는데 물을 정화하는 데 쓰인 필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달리 나노 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아 위장이나 간 등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심장이나 뇌로 들어갈 위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o it's better that we actually know how much is out there and what they are. I would want more data in terms of the toxicology study to actually know that how harmful it would be to my own body.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제주가 주산지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흔치 않은 작물을 재배, 소규모 농업으로도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고추 농사가 그중 하나인데요. 제주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을 만나봤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수연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서 빨간 고추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심어 7월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째 출하 중입니다. 미생물과 적절한 시기에 방제로 관리를 잘한 덕분에 병해충 피해도 없고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지방 고춧가루 생산이 부족해서 가격을 30%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추들은 다 제주도에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육지부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고춧가루 가격이나 고추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고추는 출하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생산량 전부를 낭비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판장에 생채소로 판매하고 남은 고추를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면적에서도 꽤 괜찮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가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일단은
그 생물로 나가는 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말려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수확 시기 놓치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데 고추는 나무에서 더 잘 익고 나무에서 마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안정적이고요. 제주 지역이 고추 주산지는 아니지만 꼼꼼한 관리를 통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고추 재배 면적은 10헥타르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앞으로 농가의 새로운 틈새 작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인 올해 CES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이 스며들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AI가 탑재된 신발에서부터 거울까지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타듯 빠른 속도로 걸어갑니다. 이리저리 방향 전환도 자유롭습니다. 중국의 한 AI 로봇 업체가 선보인 스마트 신발입니다. 신발의 보폭과 이동 속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AI 칩이 탑재돼 최대 3배 정도 더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3만 보 이상 걷는 유통이나 물류업체 근로자를 위해 상업용으로 설계됐습니다. We have a gate-controlled AI chip, which basically measure your stride length, measure, how fast you're moving, where you're turning, how hard you're pushing off the ground, and combine all this information. 욕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에도 AI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거울 속 나를 만나 하루의 기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I'm feeling great today. 한 프랑스 기업이 개발한 이 스마트 거울은 AI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카메라가 탑재돼 피부 상태도 분석해줍니다. We never realized that it's a very important moment that we can take more, a little bit of time. So that's why we want to put all this technology in your bathroom mirror so you can take care of yourself through all the routine that you do every day. 그런가 하면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AI 로봇의 상용화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물건을 대신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돌보는가 하면 하루의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는 로봇 집사를 세계 여러 기업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AI가 탑재된 칫솔과 베개, 바비큐 그릴 등 올해 CES에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달라질 일상의 미래가 더욱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해가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다는 공식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기구 WMO가 전 세계 6개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33에서 1.57도 상승해 파리협정에서 정한 기온 상승 마지노선 1.5도를 위협했습니다. 최근 지구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이끈 원인으로는 3년간의 라니냐에 이어 지난해 바로 발달한 엘니뇨가 꼽혔습니다. 12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 서울의 봄이 올해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17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촬영상, 편집상 등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이는 일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공동으로 가장 많은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된 겁니다. 이 밖에도 유재선 감독의 잠과 류승환 감독의 밀수 등 한국 영화 6편이 모두 1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오는 17일부터 청아와 백화수복 등 일부 주류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하합니다. 롯데 칠성은 청주 제품인 청아와 백화수복 출고가를 5.8% 내리고 별빛 청아와 로제 청아는 출고가를 4.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실주인 레몬진과 설중매, 국산 와인 마주왕 등은 출고가를 5.3%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 어제보다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7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불편이 우려되니까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많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8.3도, 안동이 영하 2.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